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7강 삼국의 발전과 경쟁, 드디어 삼국이 서로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구려의 성장, 그리고 백제의 전성기, 그리고 고구려의 재기와 강개토 대항이라는 주제로 총 4명의 왕을 공부를 할 거예요. 백제 1명, 고구려 3명이 되겠네요.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연맹이 생겨지는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몽이 나라를 세웠고요. 태조왕이 베이스를 다졌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온조왕이 세웠고 고이왕이 베이스를 다졌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는데 신라가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힘이 약했죠. 이런저런 뭐 박석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왕도 왕이라고 안 부르고 거서관차 차홍 이사금이라고 부르다가 베이스를 뇌물 마립간 300년대 중반쯤인 뇌물 마립간 때에 베이스를 다졌고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가야가 연맹을 이루었다. 그 중에 대장이 금관가야였다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랑 우리랑은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성장이 용이했어요. 반면에 중국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의 강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침략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우리나라 고조선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이 통일이 되고 한나라가 등장했을 때는 한나라가 어떻게 했어? 고조선을 침략해서 고조선을 멸망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4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한나라 한 왕조가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삼국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를 거치고 뭐 이거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한국사에서는 혼란의 시대가 찾아와요. 결론만 이게 혼란의 시대 찾아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 개의 민족들이 등장하고요. 짧게 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중국의 분열기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고구려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늘 약 300년에서 400년 때 얘기를 배울 건데 고구려가 먼저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반격하는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구려가 반격을 하는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이야기 먼저 해볼 거예요. 300년대 초반에 고구려를 다스렸던 왕 우리가 미천왕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미천왕의 업적 가장 중요한 업적 무엇이냐? 미천왕은 낙랑군을 점령을 합니다. 한사군. 이때 이미 한나라는 멸망했어요. 원래 본거지였던 한나라는 멸망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나라가 세웠었던 한 9년이었던 낙랑군의 힘 역시 약해졌을 겁니다. 이 한사군, 한나라가 세웠던 한 9년, 이때는 이미 한사군도 아니죠. 다른 것들은 다 망했으니까. 이 낙랑군을 어떻게 했다? 한반도 내부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이게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우리한테 9년을 세웠었고 313년에 몰아내니까 400년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던 한 9년을 드디어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낙랑군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제강점기처럼 뭐 중국인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막 다 지배를 하고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중국 본토랑 떨어져 있기도 했었고 당연히 그때보다는 무슨 뭐 통치의 강도나 뭐 그런 것들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낙랑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한국 우리 조상들이었을 거고요. 그 민족적인 구성이.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낙랑군을 세운 건 사실이니까 313년에 이들을 우리 역사 범위 바깥으로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민족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역사적인 의의고요. 당장의 미천왕이 낙랑을 몰아낸 이후에 맞이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고구려랑 백제가 서로 싸운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고구려랑 백제가 만날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가운데 껴있던 한 9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국경선을 맞대게 된 거죠. 국경선을 맞대면 어떻다? 교류도 하지만 어깨도 툭툭 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는 뭐 이 시기에 부침은 조금 있었습니다. 중국이랑 티격태격하느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서 세력을 성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끊임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그것을 막아야겠죠. 다행인지 백제 이때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초고 왕의 업적들을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초고 왕 때 마한 지역을 대부분 정복을 합니다. 우리 온조가 서울 지역에 한성 위례성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뭐 비류를 조금 흡수했죠. 미추홀에 있던. 그리고 영토를 넓혀서 고이왕 때 한 경기도 지역 이상으로 마한의 여러 가지 소국을 점령을 했을 겁니다. 지금의 천안 지역에 있는 목지국을 정복한 것도 고이왕일지도 모른대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영토가 넓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쪽 지역에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는 마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마한 소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한 소국들을 대부분 완벽하게 정복한 사람이 누구였다? 보통 근초고 왕이라고 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도 얘기를 근초고 왕 때 마한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과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대부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울에서부터 전라도 남쪽 완전 해안권 끝까지를 서울 경기 지역을 백제가 다스리듯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한의 세력들이 근초고왕 이후에도 활동하는 내용들이 역사책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충청에서 전라도 지역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충청도 공주에서 나온 금관이고요. 이거는 전라도 나주에서 나온 금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전라도 나주에서 나온 금동 신발입니다. 이런 왕들이나 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높은 클래스의 유물들이 계속해서 이 시기 마한의 소국들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근초고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도 근초고 왕이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냐면은 이러한 위세품이라고 하죠. 상당히 클래스가 높아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줌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 이 지역의 나름의 지배자들을 자기 아래로 포섭했을 거예요. 너네는 이 사람들도 백제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근초고왕 때 이후에 백제는 너무 강해가지고 뭐 마한의 소국이 그 백제를 막 같이 막 싸우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단 서울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있으니까 백제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막 완전히 이렇게 막 누르고 막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력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사해 주는 거죠. 왕이 하사해 주는 거예요. 왕관이나 금동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에 있는 국가 조그만 소국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니까요. 이런 걸 주면서 그래, 넌 우리의 부하야. 너네 동네에서는 네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너 잊지 마. 너네보다 훨씬 큰 우리가 백제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 땅이야. 다만 위대한 백제의 왕이 너네 지방 유력자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야. 잘 충성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방의 유력자들도 백제한테 개길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니까 백제한테 충성을 하고 백제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는 자기의 그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이 사진이 교과서에 이런 사진들이 요새 교과서에 슬슬 실려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요즘에 이런 그림들이 교과서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뭐라고 표현하냐? 마한 지역 여기서는 마한 병합, 마한을 이렇게 완전 합쳤다라고 이제 써 있지만 교과서 본문을 보면은 막상 대부분 정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약간 교과서에서도 근초고왕 때 완전 마한 아예 다 없어 이건 아니거든요. 마한이 있긴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또 근초고왕 때 정복한 것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절충하는 의미에서 대부분 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중학생 수준에서는 근초고왕 때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다 정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여러 개의 소국들이 있는 마한들 뭐 그런 개념들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근초고왕 때쯤 되면은 백제가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초고왕 때 중국과 교류를 해서요. 중국의 사신이 보낸 기록들도 있고요. 바다 건너에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왜라고 불렸죠. 일본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더 뒤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항상 일본이랑 사이가 좋아요. 일본이랑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일본 사람들이 백제를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막 전쟁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근초고왕이 일본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칠지도라고 하는 칼입니다.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네요.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 칠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칠지도가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는데 이 칠지도 보면 글씨가 보여요 지금. 이게 화질구지여가지고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앞뒤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불완전하긴 하지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왜 안 나와? 칠지도 앞면과 뒷면, 앞면부터 읽어볼게요. 한낮에 100번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전장에 나가서 많은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제후 왕에게 준다.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칼은 없었다. 백제의 왕세자가 외왕, 일본 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보일지어다.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누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백제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백제가 일본 왕에게 제후라고 부른다거나 백제의 왕세자가 마치 일본의 왕을 자기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뭐 요즘에 속된 말로 얘기하죠. 뭐 국뽕이라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와 역시 백제 일본 백제 너네 제후야 너네 백제 부하야 마치 그 봉건제처럼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처럼 거기도 왕과 제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백제의 자신감은 엿볼 수 있어요. 백제 쪽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보내는 거니까 자기를 좀 더 높이고 상대를 좀 더 낮추는 건 있었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런 포인트들도 중요하지만 백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가 한반도 내부를 주도해 나간다는 거죠. 원래 요만한 나라였던 백제가 이제는 좀 더 커져가지고 마한 지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떨치고 근초고왕 때 또 고구려랑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주도하는 게 백제의 전성기적 시절이에요. 4세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신감이 칠지도에 묻어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칠지도 우리가 근초고왕 근처에 이제 백제랑 일본의 교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유물로서 칠지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지도 말고 이게 좀 PPT가 섞였나 봐요. 미안해요. 자, 왜와 연결된 거 이외에 또 어떤 일들을 했냐?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의 군대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백제가 명실상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한반도를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이지요. 자, 고구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함으로써 고구려는 비상 상황에 빠졌을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사망을 했으니까 얼마나 비상 상황이겠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고구려에서도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위기에 빠진 고구려에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고구려를 마치 다시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소수림 왕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수림 왕의 업적은 크게 3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우고요.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고대 국가의 법률이었던 율령을 반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외래 종교죠.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를 고구려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로 모였듯이 하나로 모인 마음을 이용해서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삼국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근초고왕 이후에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침류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교과서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신라 역시 한참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버풍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요. 일본도 바다 건너 일본도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종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주요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림 왕 때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고구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시작했던 무술왕 광개토 대왕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이름부터가 뻔하죠. 이름이 스포야. 광개토대왕, 넓게 영토를 개척한 아주 킹 짱짱짱 대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펼쳤죠. 요동 지역도 쳐들어가고요, 만주 지역도 쳐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와서 한강 유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하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새겨 넣었어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 알기 위해서는 사료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사람들이 쓴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는 제일 오래된 게 고려시대 때 쓴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려시대 때 역사책을 쓸 당시에도 고구려 때의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인 거야. 이미 몇백 년 된 옛날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 거를 쓴 게 지금 남아있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먼 이야기인데, 근데 광개토대왕 릉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광개토대왕이 죽고 나서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 멋있는 광개토대왕님 하면서 직접 생생하게 글씨를 쓴 게, 또 역사책은 막 옮겨가지고 쓰거나 하는 동안에 내용이 바뀔 수 있죠. 근데 그거 돌멩이에다가 딱 박아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생생한 당시의 역사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의 중국 지역에 있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광개토대왕 릉비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게 광개토대왕 릉비인지 모르고 무슨 뭐 다른 중국 민족의 비석인가 무슨 비석인가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근처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알게 된 거, 이게 광개토대왕 릉비다 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중국 측에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비각을 세워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상당히 크기가 크죠. 사람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그 규모가 감이 올 겁니다. 자, 광개토대왕 릉비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자, 영락 6년 396년에 왕이 광개토대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영팔성, 구모로성, 강모로성 성 이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성들을 전부 다 함락시켰다. 그런데도 백제가 복종하지 않고, 백제가 약간 파이팅이 있었나 봐요. 백제가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나와서 여러 차례 전투하였다. 왕이 어떻게 했다? 경노했다. 왕이 굉장히 빡쳤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리수, 한강을 건너서 성을 포위하니까 그때서야 백제의 군주가 남녀 1천인과 옥감 1000피를 바치며 왕에게 꿇어앉아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고구려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은혜로서 어리석은 허물을 용서하고 항복을 받아주었다. 이때 뺏은 게 58개의 성, 700개의 마을을 획득하고 백제 왕의 동생 그리고 대신들 10명을 데리고서 약간 인질로 데려온 거죠. 다시 고구려로 돌아왔다. 광개토대왕 릉비에 써있는 기록입니다. 대단하죠. 58개의 성과 700개의 마을, 어마어마하게 위에서부터 다 뚝까 부수면서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백제 왕도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빌었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이야기를 해야겠네. 2번 연호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아까 이 사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영락 6년이라 그랬는데 369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6년 뭐냐? 연도를 세는 단위예요. 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연호라고 하는 것은 연도의 기준이 되는 이름이에요. 연도의 기준이 되는 호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도의 기준이 되는 호칭이다. 그래서 이것부터 연호로 어떤 단어를 지정해서 광해소는 영락이라고 지정했죠.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2023년이 그냥 2023년 아니잖아요. 뭔가 기준부터 2023년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약속한 겁니다.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 탄생을 빵년이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세 가지고 2023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시아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잖아요. 그러면 광개토 대왕 때도 연도를 세야 되는데 그럼 옛날 아시아 사람들이 연도를 뭘 기준으로 셌을까? 그래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연호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연호를 딱 선포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걸 기준으로 1년, 2년, 3년, 4년을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연호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연도를 세는 기준이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동네 사람 다 한 개씩 연호를 가지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호는 누가 하냐? 아시아에서 제일 센 사람. 보통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죠. 중국의 황제 같은 사람들이 보통 연호를 반표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연호를 그냥 그게 기준이니까 연도를 세는 단위니까 받아서 사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중국의 연호를 받아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고구려에서 고구려 사람들은 달력을 특이한 걸 썼네. 왜 문제가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이 광개토 대왕이 나는 중국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중국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대장은 고구려고 나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세계관을 선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라도 그렇고요. 고려도 그렇고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좀 힘이 센 왕들은 연호를 항상 발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예 시간이 조선이나 이럴 때 가면은 중국의 영향이 너무 세지게 되면서 오히려 연호를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반포하는 일이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다. 연호가 어색할 텐데 우리는 연호가 어색합니다. 근데 아직도 연호를 쓰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연호를 써요. 선생님이 신문을 이제 검색을 했는데 최근 신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있네요. 최근 신문을 보니까 연도가 이렇게 써 있어요. 화질구지예요. 미안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알겠어. 2023년 알겠는데 옆에 5년이래. 그럼 뭐 5년이냐? 일본은 아직도 천황의 연호를 반포를 합니다. 천황이. 그래서 천황이 즉위한지 천황이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반포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일본 애들은 2023년이면서 동시에 레이와 5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연호를 안 쓰고 우리는 다 서기로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연호를 쓰기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재미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세 번째 또 광개토 대왕의 업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파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때 바다 건너에 일본 애들이 신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위기에 빠져요. 그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해줍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9년 이제 알죠?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지 9년 차에 신라의 뇌물마립관이 사신을 보냈어요. 반갑네요. 아는 사람 나왔어. 신라의 베이스를 다졌던 뇌물마립관이 광개토 대왕한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일본인들이 국경에 가득 차서 성을 부수고 있으니 대왕께 노비나 다름없는 저는 우리 신라 뇌물마립관이 누구예요? 이 사람 신라에서 네임드잖아. 유명한 사람이잖아. 박석김 번갈아 가면서 했던 거 16대 300년 이상 갔던 신라의 왕권이 약한 거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뚝값 부수고 마립관 대군장 내가 신라에서 많은 지도자 중에 니들 다 허접이야 내가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만들고 베이스를 다졌던 그 신라 뇌물마립관이 광개토 대왕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대왕께 노비나 다름없다.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뭐 고구려 기록이니까 좀 더 뭐 과장은 했겠지만 그래도 그죠? 대왕께 노비나 다름없는 저는 대왕께 귀의하여 분부를 청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대를 보내서요, 일본군을 쫓아내줍니다. 당연히 신라는 고구려가 고마울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한테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쳐준 이후에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왕자들이 인질로서 고구려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신라가 왕위 계승을 할 때 누가 왕하고 누가 뭐가 되고 이런 것들에 고구려가 개입할 정도로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 내부에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즈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신라가 이 영향력 아래에서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나라랑 친구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라가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유물로서 등장해서 재밌어요. 우리가 백제의 강력한 힘, 백제가 한반도를 주도하고 있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칠지도였다면, 그러면은 한반도 내부에서 광개토대왕의 강력한 힘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은 뭐가 있냐? 광개토대왕 능비 말고 뭐가 있냐? 바로 호명 청동 그릇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발굴을 한 다음이고, 우리나라가 거의 최초로 발굴할 때,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발굴을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굴 기술이 별로 없었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국 고고학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신라에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 무덤들을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해보고 싶은데 엄청나게 큰 무덤들은 당장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발굴을 여러 개를 조그만 것들을 해봐요.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은 호총이라고 불리는 이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발굴을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청동 그릇이 나왔어요. 청동 그릇이 나왔는데 뒤집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 읽을 수 있나요 혹시? 광개 토지 호태왕. 광개토대왕. 아니, 광개토대왕. 나 지금 신라 경주인 거예요. 신라 수도인 거예요. 경주의 신라 수도에 왕 혹은 뭐 왕족 혹은 귀족 되게 높은 사람 무덤인 거예요. 그 고분 군이니까 무덤을 깠는데,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거는 좋은 걸 묻어줬겠어요, 나쁜 걸 묻어줬겠어요? 엄청 좋은 거 묻어줬겠어요. 최고 명품을 묻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품 청동 그릇 뒷면에 누구 이름이 빡 박혀 있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이름이 박혀 있는.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죠. 광개토대왕의 힘이 그만큼 신라에 강했구나. 신라가 광개토대왕과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이 400년에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 준 그 스토리가 실제로 신라에 남아있는 유물로서 증명이 된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거 발굴한 사람들 진짜 쾌감이 엄청났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스토리들이 역사책에나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물이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칠지도도 그렇고 광개토대왕 능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호우명 청동 그릇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유물도 오늘 배운 스토리랑 같이 세트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고구려랑 백제가 본격적으로 싸웠죠. 왜 싸울 수 있었냐? 고구려의 미천왕이 중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드디어 낙랑을 정복을 했습니다. 한 9년을 우리나라 땅에서 몰아냈어요. 대방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같이 몰아냈습니다. 1년 상간으로.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미천왕 때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위에서부터 고구려가 압박해서 내려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백제가 완전히 반격을 해버린 거죠. 백제는 근초고왕은 올라가서 고국 원왕을 살해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과 교류했는데 그 자신감을 우리는 칠지도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다시 솟아오르게 하는 왕은 바로 소수림 왕이었고요. 소수림 왕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수림왕이 베이스를 잘 닦아 놓으니까 그 카페트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었죠. 넓을 광 개척할게 영토토 됐습니까? 넓은 영토를 개척했고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단순히 달력을 특이한 걸 쓴 게 아니에요. 세계관. 나는 중국 중심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 신라, 가야 그 위에 여러 개의 만주의 국가들 부여 등등 다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굴러간다. 지구는 움직인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연호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데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유물로서 광개토 대왕 능비와 호우명 그릇 역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국의 성장과 경쟁 1번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광개토 대왕의 다음 타자인 장수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친구들. 그럼 안녕.